뭐 예를 들면 오픈 AI가 한 300명밖에 되지 않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근데 구글을 지금 제압을 하는 게 다른 대기업이 아니라 오픈 AI잖아요. 오픈 AI 챗GPT 만드는 회사. 그렇죠. 예. 챗GPT 만든 오픈 AI가 이제 구글을 제압하듯이 지금 AI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 굉장히 어떤 밀집된 인력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지금 같은 영역에서는 저는 오히려 AI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리더가 나온다면 저는 반드시 스타트업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모 푸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페트 박하윤입니다. 자, 오늘도 스타트업 2개를 선정해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자, 오늘 하윤 씨 큰 난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 지금부터 머리가 아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좀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야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정말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AI 비서라는 기대까지 우리한테 줬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저희가 두 스타트업 우리나라에서 AI로 가장 앞서가는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AI 업계 두 스타트업입니다.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님, 마키나락스의 윤성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 오늘 난관이 큽니다. 일단 AI라 그랬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 챗GPT 같은 거 통해서 알파고 같은 거 통해서 정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제 어느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조금만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퓨리오사 AI의 백준호입니다. 우선 저희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챗GPT와 같은 그 AI 애플리케이션을 고성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그런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실 구성하는 게 그러니까 초거대 그 인공신경망이 그 기반 기술인데요. 초거대 인공신경망을 빠르게 계산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반도체 칩을 만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 퓨리오사는 칩을 제조하는 데가 아니라 설계하는 데죠. 그렇죠. 예. 저희가 흔히 말해서 팹리스라고 부르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 칩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반도체는 설계 회사가 있고 또 반도체를 이제 좀 제조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설계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팹리스 회사에 속하고요. 저희 이제 국내에 우리 그 설계를 하는 그 인적 자원들의 역량이 지금 굉장히 우리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우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로벌로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런 잠재력은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한 제품을 지금 이제 설계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시도들을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나름의 어떤 실패 역사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잠재력을 이제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하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도 설계를 해내고 제품을 개발해낼지는 챌린지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AI 반도체 설계라는 게 뭐 정말 세계적인 대기업들만 하는 거로 저는 사실 생각했거든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스타트업이 AI 반도체 설계가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느낌상은. 말씀하셨듯이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이제 인적 자원이 아주 이제 덴시티가 높은 그러니까 밀집된 인적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라는 건 자본만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우리 예를 들면 문화산업의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를 대기업이 무조건 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들려면 그게 이제 감독과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 인적 자원들이 잘 뭉쳐져서 영화를 만들듯이 설계라는 건 결국 인간의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대기업이 스타트업보다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오픈 AI가 한 300명밖에 되지 않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근데 구글을 지금 제압을 하는 게 다른 대기업이 아니라 오픈 AI잖아요. 오픈 AI 챗GPT 만드는 회사. 그렇죠. 예. 챗GPT 만든 오픈 AI가 이제 구글을 제압하듯이 지금 AI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 굉장히 어떤 밀집된 인력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밀집된 인력들이 일을 해야 되는 지금 같은 영역에서는 저는 오히려 AI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리더가 나온다면 저는 반드시 스타트업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네.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AI 반도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좀 빠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칩을. 예. 일단 제가 이해하면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좀 어렵긴 한데 네.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옆에 윤 대표님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나락스 대표 윤성호고요. 일단은 저희 회사를 들으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회사 사명이 어떤 저도 뜻이냐. 궁금했어요. 네, 마키다락스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Machine Intelligence Racks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스가 돌멩이 락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앤롤 할 때 락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판을 뒤흔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 판을 뒤흔들 거다라는 이제 그 뜻으로 회사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락앤롤 할 때 락이 돌이 굴러가는 게 아니었나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붐업시키고 이렇게 뭐 뜨겁게 만들고 이런. 저는 돌이 굴러가서 뜨거워졌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락앤롤을 하겠다. 세상을 한번 이렇게 좀 흔들어 보겠다. 네, 그런 조금만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 옆에 피리오사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시는 그렇죠. 곳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마키다락스는 어떤 걸 네.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와 같은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나 산업 영역에서 AI의 이제 도입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사고요. 이제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조업이나 산업에서 쓸 수 있는 AI 솔루션을 만드는 일. 이건 이제 직접 AI를 만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제조나 산업 영역에서 AI를 잘 쓸 수 있도록 MLOps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만드는 일과 AI를 잘 만들 수 있는 툴을 만드는 일,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왠지 일반적인 기업들이 AI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필요는 왠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고객이 굉장히 대기업일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무슨 네네. 뭐 반도체 공장이나 맞습니다. 아니면 뭐 자동차 공장이나 배터리. 배터리 공장 네네. 그런 데다가 어떤 걸 납품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AI가 사용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고가냐라면은 장비 한 대, 반도체 생산 라인에 사용되는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천억 대를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투기 한 대 값을 맞먹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워낙 복잡한데 24시간 365일 돌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공정이 중단하게 되면 이제 생산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고장을 우리가 사전에 잡아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가 아니에요. 다 이제 숫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기 힘든데 AI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넣어주고 학습을 시키면 얘가 정상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좀 사람보다 빠르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런 장비들이 고장나는 거를 사전에 감지해서 생산성에 미치는 피해를 이제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례로는 저희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라인에 가보면 그 소자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기계가 있어요. 뭐 손 같은 게 이렇게 꼽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가요? 네, 정확합니다. 예. 이렇게 씩씩 꼽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제 SMT라고 해서 실장기라고 불리는데 이런 장비가 그러면 이걸 어떤 순서로 꼽느냐에 따라서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5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어떤 순서라는 거를
기존에는 어떤 특정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이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써서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런 걸 이제 AI로 바꿨을 때 이 꽂는 순서를 최적화된 형태로 도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뭐 10분 걸리던 것들이 8분, 7분, 6분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하철 노선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누르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뭐 갈아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데 예를 들면은 대표님의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은 이게 아니라 요게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준다는 말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복잡도가 지하철 노선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요. 이 배치하는 것들이 이제 뭐 24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백 대 장비에서. 그럼 대표님은 주로 고객이 어떤 회사들인가요? 고객이 이제 저희는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배터리 이런 제조 생산 회사들입니다. 혹시 뭐 물류나 그쪽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물류센터들 가봤는데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규모도 그렇고. 그렇죠. 저걸 어떻게 찾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들던데.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술들이 그런 물류센터 영역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떤 뭔가를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뭐 저희가 일단 물류센터를 타겟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미국에서 고에너지 핵 물리학 박사로 네.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쪽을 다시 시작하게 되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핵물리학이 뭐 하는 건지부터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예, 뉴클리어 네, 뭐 그렇죠. 피직스 왠지 이럴 것 같긴 한데. 네, 뉴클리어 피직스 정확한. 맞습니까? 네, 뉴클리어 피직스 오늘 맞습니다. 계속 정확하시네요. 네, 정확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핵물리학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핵무기를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원자력 발전소에 한수원에 가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하던 연구는 이제 그 스위스에 있는 입자 가속기 세른이라는 연구소에서 입자를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충돌시키고 그 충돌에서 나오는 파편들을 이제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이제 초기 상태에 빅뱅이라고 해서 하는 이제 우주의 첫 시작이 있고 나서 초기 상태의 물질의 그런 상태와 상태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암흑물질 찾는다고 난리 났다고 하면 뭐하고 열심히 막 붐업하고 있는 그쪽 커다란 이거 돌리는 뭐 입자가속기 이거 이쪽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쪽하고 지금 AI 알고리즘 짜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뭐 제가 이제 박사를 마치고 바로 이제 창업을 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 제가 핵물리를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됐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입니다. 거기 그 세른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서 분산 처리한다거나 하는 그 개념들이 익숙하지만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워낙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박사 때부터 그런 기술들을 좀 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후에는 이제 박사를 마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커리어를 쌓다가 어떻게 굉장히 운 좋게 AI를 산업 영역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얻었었고요. 이제 이후에 거기서 좀 가능성을 보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왠지 AI 알고리즘 짠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 정말 그 천재들 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직원 평균이 박사일 것 같고 뭐 전부 다 하얀 가운 입고 이렇게 장갑 이렇게 껴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직원분들이 한국에 계십니까? 일단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저희는 일단은 그 서울과 실리콘밸리 오피스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이제 한국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박사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그 기계를 그 머신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AI 솔루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솔루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러면 문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식으로 그 이상을 탐지가 잘 됐는지를 맞추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못 믿겠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상 탐지를 적용했는데 알람을 막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장 분께서 AI를 믿을 수가 없다. 내 경험이 더 맞을 수 있지. 네. 그래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는데 30년 했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계속 일하셨으니까. 근데 실제로 딱 일주일 뒤에 장비가 셧다운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검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 아, 공장장님 자리가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잔인한 프로그램을 짜고 계신다.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여사 은 대표님, 대표님도 아까 전에 그 제가 영어 하는 걸 약간 들었는데 이 발음이 범상치 않으셨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우리 마키나락슨 오피스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 예. 필요여사도 실리콘밸리 쪽에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대부분의 그 우리 R&D 인력들은 서울에 있고요. 아, 한국에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실리콘밸리에도 지금 한 6분 정도 계시긴 합니다. 아, 역시 오피스가 예, 있습니다. 있으시고. 예, 예.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 지금 저희가 그 인적 자원들을 또 반도체 설계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이제 R&D 중심은 한국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인적 자원들을 계속 하이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희가 AI 반도체 그리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떠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 서버 같은 거. 그리고 반대로 어떤 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 두뇌 역할을 할 것 같은 그 정말 CPU 같은 AI 반도체도 막 떠오르고 그러는데 필요해서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지금 그 엔비디아가 현재 지금 옷에 가장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 AI 애플리케이션 영역들 거기가 이제 저희도 같이 시장으로 보면 이제 저희도 같은 영역을 타겟하고 있는 그런 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GPU라고 말하는 그렇죠. 예. 그쪽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럼 경쟁사가 엔비디아입니까? 경쟁사 엔비디아로 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엔비디아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 숫자로 표현하기 굉장히 좀 애매한 면은 있는데 여러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그래도 크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좀 실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1세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 월보이라는 1세대 반도체 칩인데요. 지금 실제 이 칩이 지금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실제 그 일부 이제 AI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구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GPU 대신 우리가 AI 서비스 단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우리 지금 AI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이제 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아직 조금 이제 제한적인 서비스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1세대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GPU는 어떻게 보면 에코시스템 관점에서는 이제 거의 완전한 솔루션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I를 개발하고 이제 디플로이 할 때 거의 모든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100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라 봐야 되고 AI 반도체는 저는 이제 평가를 굳이 뭐 점수로 하자면 아직 한 50 정도에 와 있고 조금 더 이제 매스 프로덕션으로 가려면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려면 이제 한 7, 80 정도까지 가져야 되는 스테이지고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제 빨리 이제 그런 스테이지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근데 그럼 GPU와 결국 이 AI 반도체의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 이 에너지 이피션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에너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더 빨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행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이제 개별 구매자 관점에서는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 그 국가나 사회나 전체 시장의 관점에서는 그 에너지를 그 세이빙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뭐 우리 서스테이너빌리티나 뭐 카본 풋프린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GPU는 굉장히 파워 헝거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솔린처럼 편하긴 한데 에너지를 어쨌든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챗GPT와 같은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의 개인 비서를 앞으로 다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 AI 컴퓨테이션을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에너지를 이제 훨씬 에너지 이피션트한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전력이나 이런 것들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칼본 풋프린트 이런 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 결국 더 우리 마치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듯이 예를 들면 가솔린차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듯이 이제 파워 헝거리한 엔비디아 솔루션에서 이런 더 에너지 이피션트한 솔루션 저는 이제 긴 시간을 보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전환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에 있던 CPU 시절에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CPU로 바뀌면서 이게 뭐 저전력, 뭐 그다음에 효율을 유지하는 ARM이죠, ARM. 그걸로 완전히 바뀌면서 뭐 그 옛날 컴퓨터 칩을 핸드폰에 달았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질 수도 있는데 오래 못 사용하고 지금 그게 이제 전력이 효율성이 좋아진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말씀. 이제 그런 거죠? 전환을 이제 시도하는 회사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저희가 그냥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우리가 AI 컴퓨테이션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일상화 될 거라고 챗GPT의 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성능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뭐 파워를 많이 써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이제 10억 명이 쓰기 시작했다. 10억 명이 쓰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에너지 이피션시나 이런 것들이 코스트 전부 다 그게 코스트고 뭐 환경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에너지 이피션트한 솔루션에 대한 그 요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대안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퓨리오사의 저 제품을 쓰면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나요? 저희는 지금 그래도 최소 한 50%에서 한 60, 70%까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예를 들면 같은 챗GPT를 돌렸을 때 한 50%에서 한 60, 70%까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GPU를 그 AI라는 훌륭한 목적보다는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고자 하는 그런 사적 욕망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단히 GPU를 쫙 그렇죠. 공장처럼 네. 놔둔 다음에 네. 한두 물론 그 많지도 않은 네. 많아봐야 뭐 수십 곳 이 정도에서만 돌렸는데 그 전기 소모량이 무슨 시 단위가 나와서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국가가 그쪽 공장을 막 중국에서 막 거기를 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챗GPT 같은 거를 정말로 우리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 뭐 수십 명의 채굴자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네, 전기 이제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예.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생각이 예. 들긴 하네요. 예. 게다가 또 제가 어디서 봤었을 때는 그 서버가 너무 뜨거워진다고 또 봤거든요. 그래서 뭐 바닷속에 뭐 서버를 넣고 뭐 차갑게 만들려고 차갑게 만드는 것도 또 비용이래요. 오. 그거 에어컨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닷속으로. 이제 뭐, 예. 전력을 공급하고 쿨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또 시설과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서버를 그 남극에다가 잠깐 그 생각도 그런데 이제 그 남극에다가 이제 기반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도 아마 비용일 거라서 제 생각에 송전하려면 네, 또 전력을 끌어와야 돼. 끌어와야 되니까. 예. 근데 대표님 아까 이거 제품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반도체 칩 그 자체는 아니죠. 아 칩은 예. 따로. 이게 이제 저희 반도체 이번에 저희 1세대 반도체 칩이고요. 이게 이제 이 카드에 이제 직접 돼서 이 카드 형태로 이제 서버에 이제 장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서버에 그냥 그걸 이렇게 꼽으면. 네네, 슬라시를 꼽으면 여기에 이제 그런 AI 기능들을 이제 CPU가 본인이 원래 하던 기능들을 이제 이 칩에다가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챗GPT든 다양한 AI 기능 연산을 이제 이 칩이 이제 서버 단에서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꼽듯이 착착착 그렇죠. 꼽아가면서. 예, 예. 그럼 서버에 저런 지금 그런 제품들이 막 수십 개가 착착착 수백 개가 꼽혀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이런 칩들이 뭐 수십 개 단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수만 개 단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착된 그런 데이터 센터를 뭐 개발 아까 말씀하신 트레이닝 그 개발에도 쓰고 또 실제 서비스에도 사용하고 그렇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얼마인가요? 이게 저희가 예. 아, 저는 그 천불대 정도의 저희들이 그래픽 카드 많이 사고 팔아봐서 가격대를 좀 알고 있는데 그쪽 제품들은 예, 이게 서버향이다 보니까 예. 가격이 그래도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0불대 정도. 정말 예. 생각보다
막 비싸진 않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근데 저희가 이게 성능 자체가 좀 엔트리 레벨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아주 이제 고성능, 이제 하이엔드 쪽에 뭐 엔비디아 서버형 제품들은 뭐 10,000불이 15,000불 대니까 엄청나게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더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구매 단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운영 비용, 아까 그 마이닝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기세를 어마어마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전기차 살 때 뭐 가솔린차보다 특별히 싸진 않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소비자한테 주는 밸류에이션은 그 이제 운영 비용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가 가장 큰 밸류 어떤 프로포지션이 되겠습니다. 하긴 그 채굴할 때 전기료 때문에 그 회사 와서 꼽아뒀다가 걸려서 잘린 사람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있었어요. 퇴근할 때 몰래 꼽아놓고 저런 거 막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그랬다가 자기 서버실에다가 좀 몇 개 꼽았다가 걸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그 우리가 설계만 하잖아요. 100% 자체 설계입니까? 네, 이 설계는 하드웨어 이 설계 우리가 아키텍트라고 부르는데 이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분들을요. 그러니까 이 AI 컴퓨테이션을 위한 설계는 100% 우리 자체 설계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칩을 구동하고 또 그 위에 AI 애플리케이션이 우리 칩을 사용하게 하는 또한 소프트웨어 설계도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설계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설계까지 다 이제 우리 자체 설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자체 설계하고. 자체 설계합니다. 예. 제조는 어디서 하나요? 제조는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 1세대 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성 파운드리의 14공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파운드리 고객이시네요. 그렇죠. 그거만 좀 멋있습니다. 뭐 현명사 얘기입니다. 또 정확하게 하면 현명사이기도 고객 파운드리 사업부 관점에서는 저희가 고객이긴 합니다. 파운드리 고객 쉽지 않은데 멋있습니다. 마키나락스 역시 주 고객이 저희 같은 일반인은 아닐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저희는 주로 B2B 네. 고객이고요. 아까 그럼 말씀드린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제품으로 보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죠. 이제 사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주로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아무래도 제조 공정이나 뭐 제조 설계 이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일상에서 접하는 예를 좀 든다고 하면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공조 시스템 또는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제조 전체의 그 밸류 체인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된 제품이 지능화되는 것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제 알고리즘으로 쉽게 생각하면 에어컨이거든요. 에어컨인데 자동차에 탑재된 에어컨인데 이게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100의 에너지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화학습 기술, 아마 알파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기술을 썼으면 이제 요 에너지 효율이 100이 아니라 이제 효율이 아니라 에너지 그 사용량이 뭐 90, 80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공조 시스템이 탑재됐을 때 전기차가 주행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알파고 때 인간이 그동안 정석이라고 생각했던 저 바둑 좋아하거든요. 수들이 있었어요. 여기 두면 여기 두고 여기 두면 여기 두고 한 수십 수 정도 이게 딱 형태여서 이게 정석이다. 말 그대로 정석이었는데 알파고가 등장한 다음에 그게 정석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해서 많은 그때 전문 프로 바둑기사 인간 최고수들이 다 바꿨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알파고가 두는 수를 보고 따라 두는데 이게 바둑이어서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AI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이게 답이 아니다. 뭐 공장이 됐건 아니면 심지어 뭐 우리 뭐 지하철 타는 방식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에 그런 알파고 같은 그런 해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 이 기존 정석이 30년 동안 얽힌 내 경험에 의한 정석이 아닌 AI가 말해주는 정석을 보여주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저희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그 아까 이제 전자 그 기판에 그 부품을 놓는 그 실장기라고 불리우는데요. 실장기를 어떤 식으로 놓는 부품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냐에 따라서 전체 배치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시간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강화학습 기술로 했을 때 기존의 방식과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배치를
한 걸 이제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존의 방식은 10여 년 동안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 최적화를 시켜왔던 거거든요. 사람이 기존의 이제 방식들을 써서. 손이 움직이는 방식이죠. 기계팔이 움직이는 방식.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네,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이제 강화학습이 했을 때는 더 좋은 성능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방식과 다르니까 오히려 여기에 있던 도메인 전문가들이 AI가 했던 방식을 거꾸로 이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찾아야죠. 예. 네. 왜인지를 사람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정말 오랜 시간 최적화했을 때는 도저히 나오지 않은 수였는데 어떻게 강학습은 이런 수를 좀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거꾸로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몇몇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AI가 바둑수를 놓으면 네. 인간들이 저기가 왠지를 다 해석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수를 전혀 얘기 안 하다가 여기 걔가 두면은 바로 다 해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알고 해석하는 건지 그냥 뭐 두니까 뭐 인간이 말하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굉장히 비슷하네요. 여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바둑이랑 유사한 게 그 처음에 어떤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기 배치를 했지? 분명히 저거는 좋은 배치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그게 다 배치가 끝나고 나서 봤더니 사실은 좋은 배치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바둑과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엑셀이냐 브레이크냐 이거 판단을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라면 브레이크인데 자율주행 AI가 먼저 지나가려고. 엑셀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엑셀을 밟아야 되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브레이크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뭘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엑셀인지 모르는데 네. 엑셀이라 그러면 물론 뭐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멈추는 게 오히려 뭐 뒤에 있는 차들이 꽉꽉꽉 부딪히면서 더 뭐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가 대단히 난관이란 말을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 얘기 네. 자, 우리 마키나락스 네. 플랫폼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플랫폼이 맞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만드는 플랫폼은 MLOps라는 플랫폼이에요. 네. 이게 그 저희 제품의 브랜드 이름은 아니고요. 이제 런웨이라는 저희 자체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머신 러닝 오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AI를 우리가 개발을 하면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AI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AI라는 게 기존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계속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다시 재학습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살아있는 생물체를 계속 잘 살아있을 수 있게 이 AI가 계속 성능을 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그 이제 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키나락스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뭔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AI를 만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만들어는 놨는데 이 효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효과를 보지 못하냐라고 하면 이 AI 모델이 뭐 저희가 타겟하는 산업 AI 같은 경우는 챗GPT 같은 경우는 모델 하나로 몇억 명을 이게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장비면 장비 아니면 장비가 부품이 교체되면 또 그 교체된 부품에 따라 이 장비가 A 공정에 쓰이느냐 B 공정에 쓰이느냐 장비마다 AI가 다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근데 그런 AI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AI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퓨리오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퓨리오사가 AI 칩 벤치마크 테스트 MLPerf의 성능표를 인정받았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이런 이제 칩 같은 경우는 꼭 그 칩의 성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벤치마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칩 구매할 때 예전에 GPU 구매하시면 네, 뭐 있어요. 돌리는 거. 돌리는 그거 보고 이제 우리 뭐 AMD를 살지 뭐 엔비디아 살지 결정하듯이 제품인데 성능이 영 별로구만. 뭐 이런 걸 저희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 때 꼭 이제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그게 벤치마크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AI 칩 분야도 그런 이제 그 MLPerf라는 게 그런 글로벌한 컨소시엄이 만든 이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벤치마크를 이제 그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보면 이제 뭐 당연하게 뭐 구글 칩의 이제 수요자에 해당하는 구글, 메타, 그다음 뭐 엔비디아, 뭐 인텔 이런 칩의 공급자들이 다 모여서 거의 매주 미팅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주 미팅을 가지고 그 룰을 정하고 또 1년에 보통 한 2차례 정도씩 그 칩의 그 벤치마크 성능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또 결과를 공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2차례 이제 저희가 이 칩이 저희 그 워보이가 나왔을 때 칩이 나오자마자 그 벤치마크 결과를 먼저 제출했었고 당시에 꽤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적으로 경쟁이 있는 결과를 갖다가 이제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 결과를 제출하는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수백 명 엔지니어들이 투입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벤치마크가 뭐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칩의 경쟁력을 먼저 이제 테스트하는 매우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선발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쟁을 해서 얘 대비 내가 몇 프로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거 추천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가서 이제 그게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기도 하고 또 객관적인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AI 칩을 제품화하는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이제 제출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그 필요사 그 글로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렴하지만 이 순위로 했을 때 뭐 한선 대기업 완전 대기업들은 빼고 우리 이제 스타트업 중심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십니까? 뭐 많은 뭐 회사들이 다 각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칩 설계로 얼핏 생각엔 그렇게까지 경쟁이 없어 보이는데 필요사의 평가가 대단히 높다고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뭐 제가 굳이 말한다면 글로벌 이게 AI 칩이라는 새로운 섹터에서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는 회사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 우리가 그 결과를 MLPerf에서 저희가 뭐 비전 영역에서 3개 카테고리 전체 한 7개 정도 카테고리 중에 3개의 카테고리를 칩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3주 만에 브링업해서 그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어떤 우리의 좀 선입견들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뭐 설계가 약하다 이제 과거에 사실 좀 그랬었죠. 근데 지금 마치 그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영화 못 만들었어. 예전에 우리 애니메이션 뭐 우리 예전에 전부 우리는 그냥 수작업이나 했지. 우리 컨텐츠 약했어. 일본 애니메이션 안 되는 게 안 돼. 있었죠. 뭐 우리 뭐 영화들 봐봐 뭐 우리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제가 20년 전에 우리 뭐 온라인 게임 출연할 때 그때 그 CEO님이 야 소니 만든 게임 봐봐. 저 그래픽 한번 봐봐. 저 어떻게 따라가? 왜 우리는 그런 회사 못 만드냐라고 그런 거를 마찬가지에 지금 근데 우리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K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K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못했다고 해서 마치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조용필이나 이런 되게 훌륭한 가수님이 있지만 글로벌에 가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새롭게 나온 BTS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코드를 갖추고 또 우리만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왜냐하면 우리의 장점은 결국 그 엑스큐션이거든요. 우리가 엑스큐션은 확실히 잘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거기에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입히면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듯이 저희는 그 우리가 알고 보면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미세 공정으로 생산하는 설계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다 보유하고 있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전부 이제 다 이제 설계 역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설계에 집중하는 우리 설계 역량이 거기 더해지면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마치 아까 뭐 영화하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수작업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입혀서 더 부가가치 높은 영역으로 가듯이
과거에 우리가 좀 약한 건 맞지만 아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분야는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1세대 칩이라고 워보이 예.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예. 그럼 또 다른 칩을 차세대 개발을 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1세대 칩의 경험을 바탕을 삼아 또 2세대 칩은 이제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런 설계들을 하고 있고 2세대 칩은 아마 챗GPT를 굉장히 가장 이제 글로벌하게 고성능이고 아까 말한 고효율로 돌릴 수 있는 칩이 될 거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MLPerf 벤치마크나 이런 영역에서도 저희가 그 모든 카테고리에서 아까 저희가 1세대 칩은 좀 제한된 몇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 영역에 걸쳐서 아마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1세대 칩을 지금 양산하고 아까 제가 카카오 같은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6년 전에 이 회사를 시작할 때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되겠냐? 잡아 이유가 많죠. 뭐 엔비디아 쿠다 소프트 스택을 봐라, 뭐 엔비디아 무슨 이 하드웨어를 봐라. 경쟁자가 누군가요? 그런데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세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되게 팩트는 실제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비전 영역 AI를 지금 이미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만 그게 됐다라는 것 자체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임프루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2세대 칩 같은 경우는 1세대에 이어서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2세대 칩을 바로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2세대 칩은 또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제품을 개선을 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낼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왠지 역시 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그 천재들의 집합일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직원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요? 예. 설계는 한 몇 분이 하시는? 그 중에 거의 90명 정도가 설계 인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100명 중에 90명이 설계를 하시나요? 그게 거의 뭐 98, 90%가 다 설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제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협력사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그 모든 인력들이 이제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약간 그 대표님의 그 도인 같은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으신 느낌이 있거든요. 예술가. 예, 같은 느낌. 약간 그 실리콘밸리 히피 그쪽 그런 미국스러운 느낌과 네. 왠지 그 우리 청학동 같은 데서 이 도를 하신 것 약간 느낌이 약간 섞여 있는데 네. 약간 정체성이 어느 쪽에 좀 계시는지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설계를 아까 말한 그 반도체 이제 설계라는 건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의 좀 이미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슷하게 뭐 이렇게 머리도 좀 길고 약간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나 이런데 리버럴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진 집단 예 약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약간 아까 말한 히피와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좀 집단을 이루어서 이런 왜냐하면 뭐 이런 걸 개발하는 것 자체가 또 이게 내가 되게 이게 내 패션이 있지 않으면 이게 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모두 모여서 이제 즐겁게 자기 개성 다 보여주면서 예, 자기 개성을 보여주는 또 그런 집단이어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율을 너무 맞춘다든지 뭔가 획일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위대한 건축을 만든다든지 위대한 영화를 만드는 집단을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집단이 모여야지 획일화된 방식으로 뭐 우리가 그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라는 건 물론 공학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뭐 후자적인 측면을 굳이 말한다면 또 이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에 할 수 있다. 예. 그런 이제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 빌리프가 필요하잖아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정말 필요하죠. 우리는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니 어떻게 보면 후자적인 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측면 약간 좀 촌스럽지만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은 좀 후자적인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반도체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그 구글 캠퍼스에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도체 어떻게 만들고 반도체 역사나 뭐 그런 것들 거기가 또 반도체 탄생지라고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 구글 캠퍼스 가서 갔던 제가 처음 가장 느꼈던 건 미국이 아닌 줄 알았어요. 갔는데 왜요? 백인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백인이 많고 뭔가 이 금발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세계 온갖 인종들이 아시아인도 많고 여기는 어딘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무슨 비빔밥 같은 느낌? 그 점심시간 됐더니
뭐 어떤 분은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밥 먹고 있고 저쪽에서는 동양인들이 동양인대로 먹고 있고 약간 진짜 개성이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측면이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되게 어떤 그 저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저희 같은 회사가 본사 중심은 한국에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해져야 되거든요. 인력적인 구성이나 일을 하는 방식이나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희 같은 설계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편견을 가지고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계속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했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 보시는 챗 GPT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에 진짜 챗GPT 정말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를 가도 다 네. 챗GPT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챗GPT를 거의 매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바라보는 챗GPT는 관점은 그 예전에 그 웹브라우저가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익스플로러 나왔을 때. 사실 익스플로러 전이죠. 넷스케이프 나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더 활용하는데 훨씬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의 그 전설적인 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웹이 열리고 나서 좀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챗GPT도 이제 그러한 이벤트와 좀 유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이제 인터넷 세상이 열린 것과 유사하게 아마 이제 AI를 활용해서 많은 그런 혁신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마키나락스가 CB인사이트가 발표한 세계 50대 첨단 제조 스타트업에 선정됐다 라고 들었거든요. 네. 세계 50대 첨단 제조 스타트업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뭐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떤 기술 때문에 네. 이렇게 50대 네. 제조업 업체에 네.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제 CB인사이트라는 글로벌 조사 기관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첨단 제조 쪽의 그 기업들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을 했고 그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선정된 기업들을 좀 섹터별로 나눠보면 뭐 AI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제조 관련된 인프라 좀 다양한 섹터들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는 AI 섹터로 선정이 됐고 저희와 같이 선정된 기업들은 이제 한 7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8개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AI 알고리즘을 채택한 공장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느낌에.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요? 왠지 제 생각에는. 네, 시장은 조금 뭐 여전히 초기 시장에 가깝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게 있고요. 이제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좀 새롭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잘 돌아가는데 이거를 굳이 왜 바꿔? AI를 적용해서 내가 얻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AI가 들어오면 내 자리가 잘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네네. 실제로 저희는 진짜 AI 적용하러 갔을 때 공장에서 그 AI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IT 쪽 업계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좀 더 더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은 뭐 여전히 초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지난 한 4, 5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 초기에만 해도 이러한 기술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다 대기업 위주였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챗GPT나 이런 그 영향도 있겠지만 AI를 도입하고자 이제 문의를 주는 이제 저희는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인바운드 그 콜들이 정말 계속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주먹 구구 방식으로 이걸 찍을 게 아니라 네. 질문을 AI가 주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AI가 지금 틀어볼까요? 뭐 언제 끝나나요? 뭐 이런 거 녹화 언제 끝나요? 적당히 합시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 텐데. 예, 그 삐려사 대표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통부와 함께했다. 뭐 네이버의 선택도 받았다. 제가 이런 뉴스도 봤는데 이 과기정통부와 함께한 프로젝트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최근 그 과기정통부에서 그 K 클라우드 MPU 팜 사업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클라우드 결국 이런 저희 오픈 AI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하듯이 많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일반 기업들의 그 AI가 결국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서비스가 될 게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식일 거고 국내 이제 그 대표적인 클라우드 벤더들 뭐 예를 들면 우리 네이버 그다음에 또 뭐 KT, NHN 이런 회사들과 또 국내에서 이제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저와 또 여러 다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클라우드에서 우리 칩을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제 의미 있는 AI 서비스를 좀 더 나가면 이제 챗GPT와 같은 서비스까지 그런 서비스를 실제 실증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과기정통부가 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지금 아마 올해 중으로 이제 그 사업이 곧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벤더들을 모아서 이제 그렇죠. 뭐 클라우드부터 예. 1부터 10까지 한번 해보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한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아니면 왜 이 질문을 안 하냐 잘할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앞으로 뭐 계획이나 좀 포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챗GPT랑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챗GPT의 포텐셜이 터지는 시점은 이게 이제 웹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물리 세계랑 연결이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챗GPT 어떻게 보면 웹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네. 아니면 결국은 뭐 스마트폰 안에 갇혀 있을 텐데 이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그 물리 세계와 연결이 돼서 센서를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뭐 설비나 로봇들을 제어하게 되면 그때 그 파급력은 이제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제조라는 산업을 타겟해서 AI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의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은 대부분 물리 세계를 이렇게 물리 세계의 어떤 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미래를 저희는 좀 미리 앞서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래는 이제 AI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설비부터 로봇, 자동차 다양한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가속화하는 일들을 전면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슈카야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하던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런 이렇게 거죠. 하면서 네. 제대로 들어가도록 네. 아니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게 그런 시기가 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거다. 그렇죠. 네.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얘가 잘해라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으면. 대표님도 마지막 비전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희망사항 뭐 이런 것들. 예. 우리 그 슈카님도 아까 말씀하셨지 우리가 과연 이런 분야들을 좀 어려운 분야라고 모두가 다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런 설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축적되는 기술이고 우리가 더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또 우리 역량이 자라고 또 그런 경쟁력이 자라서 그 또 쌓이면은 또 우리 인적 자원들이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쌓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뭐 알고 보면 우리 뭐 과거에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다 어려워 보였던 산업들도 다 우리가 극복해냈듯이 이 AI 반도체 사업도 우리가 우리가 진짜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아젠다를 개발하다 보면 또 반드시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그 점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는 또 이런 새로운 AI 칩 섹터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 반도체 비즈니스는 반드시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도메스틱 국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경쟁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삼성전자 반도체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다며요. 뭐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AI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가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대표님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진짜 GPT나 알파고 이후로 AI라는 게 한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다가온 지가 어느새 진짜 세계를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와중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기회니까 네. 뭐 대한민국이 한 20년, 30년 뒤를 책임져 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중심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대표님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보다 아웃스탠딩해질 수 있는 기회, 아웃스탠딩과 함께하세요. 네이버에서 아웃스탠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웃스탠딩에 새로 가입한 분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